지금 문 정권은 검찰을 순치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용을 한다고 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검찰 통제를 하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 정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종전에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참 요즘 문 정권의 검찰에 대한 협박 태도를 보니까 이 정권 말기 현상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방해와 진실 은폐를 통한 국민적 분노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과 적폐수사 당시에는 매일 실시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또 여론을 동원해서 탄핵까지 갔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되자 이걸 막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건 정권 말기 현상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시행령까지 고쳐서 12월 1일부터는 형사사건 피해 사실과 수사상황 공개 금지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인데 이것을 이들은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언론을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비리를 숨기려고 하는 것을 이들은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그 악을 척결하는 데는 국민과 언론의 공분이 있어야 하고 공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을 척결할 수가 없죠. 정말 요즘 권력기관, 문정권에서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수사방해는 해도 너무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처음 취임을 할 때 문정권 지지자들의 84%가 윤석열이 잘했다고 얼마나 칭송이 자자했습니까? 그런데 정의로운 수사를 시작하니까 자기 편 죽인다고 온갖 음해를 다하고 또 최근에 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검찰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이제는 갈 때가 되었나, 갈 때까지 가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옛날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하명수사라는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에서 전국의 범죄 첩보를 수집을 하면 그것을 각 지방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런 하명수사라는 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명수사가 선거의 목적으로 정권의 목적으로 악용될 때 그것은 제대로 된 지휘가 아니죠. 지금 울산 사건이나 유재수 사건이나 전부 하명수사 형태를 띠지만은 그것은 종래처럼 그런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그런 일반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선거 목적이나 정권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 정권은 검찰을 순치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미애 의원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검찰 통제를 하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정권 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고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지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례가 언제 한번 있었냐? 2005년도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장관이 동국대 강정규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지만 그때 검찰총장은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강정규 교수를 영장을 청구하고 본인은 사표를 낸 바가 있습니다. 또 2002년도 송종업 법무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 아들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권 발동하도록 요청을 해서나 거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제 검사 시절에 수사를 했던 것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에 이 시기를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원시불교의 경전은 수타니 파타에 실린 불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것이 거악과 불의를 도려내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지만은 국민과 정의를 위한 당당한 길이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 검찰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민심을 모르는 이 정권에서 정의로운 검찰을 겁박을 해서 사건을 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하면 니들도 똑같은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이 되면서 세상이 참 어수선해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정권 비리가 터지고 또 자고 일어나면 정권 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이 이제 레임덕에 빠져서 이제 식물정부로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터진 문재인 정권의 선거 부정 의혹을 보면 2012년도 대선을 앞두고 우리들 병원의 대출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대선 자금과 연계돼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13일에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우리들 병원에서 대출을 받았고 2017년도 1월 13일에 976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일부 대출금은 갚았지만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였는지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불법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도 대선 때 드루킹의 여론조작 사건은 여러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공모해서 이들 일당이 8,800만 건의 댓글 조작은 전체 유권자 4,248만 명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여론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해서나 김경수 지사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그 상선인 문재인 후보와 퍼스트 레이디한테는 수사의 칼날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2018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작년이죠. 제가 당대표를 할 당시에 울산, 경남, 양산, 사천, 창원시 위지방선거 직전에 경찰을 이용해서 벌어진 자유당 이기붕의 체인규를 연상시키는 그런 경찰 간부 하나가 나서서 울산의 김기현 시장 확정되는 날 압수수색. 그런데 이거 다 조사를 해보니까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또 경남의 나동년 시장, 양산 시장 낙선을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조질래 창원시장 낙선을 했는데 조질래 전 창원시장 후보는 자진을 했습니다. 사천의 송동원 시장 그렇게 압력을 물리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건 재판 중인데 이 모두 제가 보건대는 무혐의 사건을 경찰과 청와대가 짜고 조작을 한 사건이다. 요즘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유재수 사건이라고 최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부산 정무부시장 하던 유재수 사건의 뇌물 사건뿐만 아니라 유재수를 감찰하다가 청와대 민정수석팀이 또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지금 또 제기가 되고 있죠. 말하자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권 비리죠. 자기 편들은 돈을 먹어도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이런 청와대 비리 사건이 또 터졌죠. 또 김기현 사건과 관련지어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 민주당과 짜고 또 경찰을 동원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런 사건이 지금 전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요즘 검찰이 참으로 대단하다. 정말로 검찰다운 수사를 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나는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총동원해서 또 일각 여권 언론에서도 총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을 그렇게 압박을 해도 정말로 뚜벅뚜벅 진실을 향해서 달려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마니폴리테 운동에 대해서 정말로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검찰총장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장 이젠 막바지 와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의원을 내세워가지고 검찰의 이러한 정의로운 수사를 막아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이걸 쳐다보면서 저는 87년 5월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민의에 반하는, 직선제를 요구하는 그런 민의에 반하는 호언선언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민심을 모르는 이 정권에서 정의로운 검찰을 겁박을 해서 사건을 묻으려고 하는 것, 과연 그것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내쳐다보면서 어처구니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니들도 똑같은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주지 않을 경우 핵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은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올려달라, 50억 불 이상 올리라고 요구를 하면서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일본, 나토, 호주 등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분담금 인상을 압박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트럼프는 동맹의 가치를 소위 이념이나 가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사꾼이죠. 처음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할 때부터 트럼프는 장사꾼에 불과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반미운동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전술핵 재배치와 핵개발입니다. 핵균형 정책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핵을 개발하는 데는 최초 개발 비용은 1조 원가량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개발 비용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 훨씬 줄어들죠. 우리나라의 핵 능력은 원자력 3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플루토늄 양이 지금 재처리를 하게 되면 수천 기를 우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재처리된 플루토늄 양이 있습니다. 그 양만으로 일본은 1년 내 6천 기의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재처리만 할 수 있다면, 재처리 족쇄만 풀린다면 수천 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다. 그리고 기술도 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트럼프의 이런 압박에 끌려다니면서 매년 50억 불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하느냐. 이게 지금은 사실 의문스럽죠.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10억 불 정도면 최초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50억 불이라면 핵무기 수십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50억 불의 분담금을 내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트럼프에 끌려가야 하느냐. 나는 이런 식의 정책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2년 전에 미국을 갔을 때, 핵무기 재배치 문제로 미국을 갔을 때 미 군축 협상가들하고 또는 미 외교협회에 가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재배치해 주지 않으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개발할 수 있다. NPT 10조를 보면 국가가 자의적인 목적으로 핵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에는 NPT를 탈퇴할 수 있다. 그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떠난 전술핵 1000기 이상이 있었죠, 옛날에는. 근데 그거 적어도 100기 이상은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남북이 핵 균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핵 상호 감축으로 나가면서 핵 폐기 절차로 나가는 것이 맞지. 자기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 개발한 것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폐기하겠느냐. 북한은 폐쇄적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압박이 그야말로 생존 여탈권을 지는 그런 수단은 되기 어렵다. 자력 경쟁하자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주지 않을 경우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은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와서 가치 동맹을 달러 동맹으로 만드는 이런 정책은 지금 미국에서도 아주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재선 전략으로 김정은이와 어떤 담합을 할지 우리가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핵균형 정책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데 방위비 협상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은 해야죠. 그러나 과도한 부담 요구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방위비 협상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론 조작으로 정권 유지하는 것도 한계치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의 길만 남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느냐, 그리고 야당이 탄핵을 넘어서서 혁신을 이룰 수가 있느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성큼 겨울로 다가섰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3일,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에 김태우 신재민 폭로 사건이 났을 때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레임덕에 곧 빠지게 된다. 그것은 공직사회가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난 9월 25일 조국 사태로 정권이 데드크로스에 올랐었다. 말하자면 넘어가는 분기점에 올랐었다. 그렇게 유튜브에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로 유재수 사건이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직무비리 관련된 사건이죠. 그 사건 관련으로 부당하게 감찰 중단을 한 이유가 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조사 대상이 됐죠. 조사 대상이 된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했던 파견 직원은 최근에 자살을 했습니다. 또 울산시장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양산, 사천, 창원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 후보자들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수사 개입, 선거 개입이죠. 선거 개입으로 울산시장을 강탈을 하고 양산시장을 강탈을 하고 사천시장은 그렇게 경찰이 압박을 가해도 당선이 했죠. 그리고 창원시장 후보자는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자유당 시절에만 있을 법한 그런 사건을 지금 경찰을 시켜서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 이것이 수사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장이나 양산, 사천, 창원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3, 4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나 우리 당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을 때는 사실상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또 언론도 크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경찰의 행태를 비난했던 장제원 의원은 그로 인해서 야당 대변인직을 사퇴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못살게 굴었던 문정권입니다. 이제 제대로 본궤도에 오르는 그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 여론이 돌아선다. 그것은 이 정권은 작년을 기점으로
경제가 폭망하면서 국민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언론이 돌아선다. 그 사이에 대선 때나 저희들이 지방선거까지는 정말 제가 당대표하던 시절에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공중파 방송 3사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저희들 주장을 제대로 언론에 반영을 해주지가 않았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작년 중반부터 각 언론사에서 자정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대폭발을 했죠. KBS, MBC, SBS 방송사는 물론 한겨레까지 반의용 선언을 하면서 언론사 내에 또 제3의 우파노조가 생기면서 언론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공직사회입니다. 공직사회가 작년 말 김태호 신재민의 내부 고발로 시작을 해서 이제 공직사회가 자기가 정권이 바뀌면 책임져야 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승진조차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직사회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또 정권이 요구하는 그런 부당한 짓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마지막에 돌아서는 것이 저는 검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레임덕을 넘어서서 데드덕까지 온다. 데드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레임덕이라는 것은 정권의 힘은 없어지지만 그나마 정권은 굴러가지만 데드덕이 되면 사실 식물정부가 되어버리죠. 노무현 정권 말기처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검찰의 동태를 보니까 윤석열 검찰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니까 이제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청와대와 정부 여권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이상 좌파의 책략, 좌파들의 괴벨스 전략, 허위선전 전략에 쏘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미 드루킹 사건으로 저들이 어떻게 해서 집권을 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고 또 최근에 어떻게 언론 댓글 조작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지 또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문정권 지지하는 사람들을 여론조사 응답자의 50% 이상 채워도 이제는 정권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만큼이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을 50% 이상 여론조사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도 이제는 50%를 넘지 못합니다. 여론조작으로 정권 유지하는 것도 한계치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의 길만 남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느냐 그리고 야당이 탄핵을 넘어서서 혁신을 이룰 수가 있느냐 탄핵당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야당의 본류를 이룰 때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마지막 핵심은 야당이 어떻게 과거와 결별하고 과거 탄핵 때 책임 있는 사람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야당으로 혁신으로 거듭나느냐 거기에 국민들이 선택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멘트로 야당은 정신 차리고 혁신하고 개혁하십시오.